새벽 4시 42분. 짙은 어둠이 드리운 흑해는 아직 가시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눈부신 불꽃이 터져나와 크림반도 해안의 고요함을 찢어버렸습니다. 러시아의 최신식 방공 미사일 S-400이 마치 피냄새 맡은 상어처럼 날카롭게 솟구쳐 올랐습니다. 표적은 국제해역. 그곳에는 미 해군의 F-4A-18이 슈퍼호넷 전투기가 초계 중이었습니다. 폭발은 아무런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일어났습니다. 충격파가 조종석을 뒤흔들며 귀가 멍멍해졌습니다. 파편이 거세게 날아와 뒤쪽 유압관을 절단했습니다. 경고음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조종사 이선 머서의 손에 쥔 조종관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어깨에서 팔까지 번지는 날카로운 통증이 그를 차갑게 숨들이마시게 했습니다. 피가 빠르게 비행복을 적셨습니다. 그는 아직 살아있었지만 이번 기습은 결코 용납될 수 없었습니다. 몇 시간 후 항공모함 USS 포드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한 대의 F-35C 라이트닝 II가 엔진을 울리며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동체 아래에는 JASSM 미사일 2발이 매달려 있었고 목표는 흑해 세바스토폴의 군사 지휘 중추였습니다. 그곳은 신경망 같은 핵심 요충지. 고요했던 새벽은 결국 폭풍으로 번졌습니다. 그리고 그 폭풍은 막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기습 순간으로 돌아가면 슈퍼호넷은 당시 크림반도 연안 상공에서 해안에서 약 130km 떨어진 국제공역을 비행 중이었습니다. 고도삼 300m 이상에서 정기 초계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레이더 화면은 여전히 깨끗했고 모든 것이 평온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세바스토폴 외곽의 지하 요새에서는 S-400 트리움프 체계가 이미 은밀히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위상배열 레이더는 마치 유령의 눈처럼 표적을 응시했습니다. 몇 시간 전 남쪽 하늘의 목표물이 이미 잠금된 상태였습니다. 경고도 없고 무선 교신도 없고 퇴거 신호도 없었습니다. 차갑고 단호한 발사 명령만이 내려졌습니다. 지하 발사대가 굉음을 내며 열렸고 길이 7.5m가 넘는 거대한 미사일이 무게 약 2000kg의 4016 장거리 미사일이 불꽃 자취를 남기며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단 3초 만에 낮은 구름층을 뚫고 올라가며 원치 않은 대결의 서막을 알렸습니다. 곧이어 두 번째 미사일이 예리한 각도로 발사되었습니다. 이는 즉흥적인 공격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계산된 내복이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사냥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조종석 안에서 이선이 처음 느낀 건 소리가 아니라 의자에서 전해오는 낯선 진동이었습니다. 마치 공기가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디스플레이에는 감금 신호가 눈부시게 번쩍였고 경고등이 갑자기 켜졌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조종관을 당겨 회피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조종석 밖에는 눈부신 섬광이 터졌고 뒤이어 귀청을 찢는 폭발음이 울렸습니다. 미사일 한 발이 왼쪽 날개에서 불과 몇 미터 떨어져 폭발했습니다. 거센 충격파가 기류를 뒤흔들며 슈퍼호넷은 크게 요동쳤습니다. 나뭇잎처럼 휘청이며 밀려났습니다. 2초도 지나지 않아 두 번째 미사일이 기체 꼬리를 정조준했습니다. 폭발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정확했습니다. 오른쪽 엔진은 꺼지고 수직꼬리 날개는 완전히 뜯겨나갔습니다. 기체 후미 구조는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금속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1초 전만 해도 함대의 자랑이던 전투기는 순식간에 연기를 내뿜으며 추락하는 잔해로 변했습니다. 조종석 안경고등은 연이어 번쩍였고 이선의 몸은 충격에 의해 강하게 등받이에 눌렸습니다. 안전벨트가 그의 가슴을 세차게 조여왔습니다. 그의 이마가 디스플레이에 부딪혔습니다. 피가 흘러 산소 마스크를 붉게 물들였습니다. 한쪽 팔은 거의 감각을 잃었고 그는 다른 쪽 손으로만 거세게 흔들리는 조종관을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마치 죽어가는 짐승과 싸우는 듯 했습니다. 기체 꼬리에서는 짙은 연기가 피어올랐고 자동 소화 장치가 CO를 분사했습니다. 타는 플라스틱 냄새와 피 냄새가 뒤섞여 그를 숨막히게 했습니다. 쉰 목소리로 구조 신호가 터져나왔습니다. 항법 장치 화면에는 국제해역 경계까지 남은 거리가 불과 37km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반드시 거기까지 날아가야 했습니다. 살아남는 매 초가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미사일은 스스로 발사되지 않습니다. 특히 S-400 같은 복잡한 체계에서는 더욱 지하지휘소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냉정하게 발사 버튼을 눌렀습니다. 미군 전투기를 격추한 것은 곧 도전장의 선언이었습니다. 이 선은 탈출 레버를 힘껏 당겼습니다. 폭발음과 함께 조종석 캐노피가 튀어나갔습니다. 통제력을 잃은 기체는 해면 위 200m 이상을 스치며 회전했습니다. 기름 자국을 남기며 차가운 바닷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러시아군은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체계 역시 고장난 게 아니었습니다. 이건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미 해군을 향한 노골적인 도발이었습니다. 항행의 자유가 위협받을 때 침묵한다면 세계는 전쟁의 벼랑 끝을 지켜보게 될 뿐입니다. 침묵은 결코 중립이 될 수 없었습니다. 새벽 5시 22분 펜타곤 지휘실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정찰 위성 KH-12가 전송한 선명한 영상이 떴습니다. FA-182가 기름띠 한가운데 부러진 꼬리로 표류하고 있었습니다. 미사일이 열기에 탄 흔적이 선명했습니다. 상공에서는 포세이돈 UAV가 바다를 정밀 수색했습니다. 첩보 보고서에는 차갑고 단호한 결론이 올라왔습니다. 발사된 것은 크림반도의 S-400 진지에서 쏜 40N6 미사일. 경고는 없었고 위협 신호도 없었습니다. 오직 차가운 화력만이 금속을 갈라놓았습니다. 이는 계획된 공격이었습니다. 긴급 회의실 안에서는 여러 반격 시나리오가 제시되었지만 차례로 기각되었습니다. 잠수함 공격, 원거리 순항미사일 발사, 혹은 다방향 동시타격까지 모두 예측 가능하고 효과는 제한적이었습니다. 핵심은 몇 발의 미사일이 아니라 발사 명령을 내린 자였습니다.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세바스토폴 전자전지휘소 EWOK, 흑해함대 전자전의 심장, 블랙시플릿, 크림반도의 모든 레이더 기지와 S-400 발사대, 사이버 전 장비가 이곳으로 연결되었습니다. 만약 이곳이 무력화된다면 흑해 남부 영공은 순식간에 정보의 암흑지대가 될 것입니다. 첩보에 따르면 EWOK는 지하 45m 깊이에 위치했고 겉으로는 평범한 통신센터로 위장되어 있었습니다. 지상에는 다층 방어망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근거리 방공포와 TOR 미사일 밀집한 전자전 장비까지 모두가 알았습니다. 원거리 공격으로는 돌파가 어렵다는 것을 파괴하려면 초근접 정밀 타격만이 답이었습니다. 이는 곧 의미했습니다. 미군 전투기가 적 영공 깊숙이 침투해야 한다는 것, 그들의 레이더 코앞에서. 이것은 단순한 보복이 아니었습니다. 엄중한 경고였습니다. 목표는 복수가 아니라 넘어서는 안 될 레드라인을 그어두는 것. EWK 레이더가 목표물을 잠그는 순간마다 지하 깊은 곳에서 누군가는 생사를 결정합니다. 이번에는 그 권한이 바뀌어야 했습니다. 흑해의 파도가 거대한 항공모함 포드함의 선체를 두드렸습니다. 비행 갑판 위에서 F-35C 라이트닝 2의 엔진이 낮게 포효했습니다. 곧 날아오를 준비가 된 것입니다. 새벽 5시 45분 흑해 동쪽 지평선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포드 항공모함의 광활한 갑판 위 부드러운 바람이 스쳤습니다. F-35C 암호명 팬텀1이 초음 속의 검처럼 하늘을 가르며 솟구쳤습니다. 칼집에서 막 뽑힌 듯이 임무는 크림반도 영공에 침투해 EWOK 지휘소를 파괴하는 것. 러시아 방공망의 두뇌였습니다. 지하 깊숙이 숨어있는 호위에는 EA-28 그라울러가 있었습니다. 전자전기 보이지 않는 방패처럼 보호했습니다. 조종석 안에서 메이슨 콜 대위는 조종관을 움켜쥐었습니다. 몸은 바위처럼 긴장했고 머릿속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이건 훈련이 아니라 실제 생사의 전투였습니다. F-35C는 고도를 낮췄습니다. 해수면 위 45m 옅은 안개에 몸을 숨긴 채 레이더는 완전히 꺼졌습니다. 메이슨의 귀에는 바람 소리와 엔진의 낮은 울림만 남았습니다. 스텔스 기술은 성능 수치가 아니라 유일한 생존 보장이었습니다. 그라울러가 나섰습니다. 전자파 펄스를 흩뿌려 연막을 쳤습니다. 보이지 않는
크림반도 해안선에 S400 레이더를 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매번 교란은 칼날 위에서 춤추는 것과 같았습니다. 몇 초 남짓 신호를 바라면 그 순간 생명을 걸어야 했습니다. 갑자기 F-35C의 수동 경보 시스템이 가볍게 진동했습니다. 세바스토폴 남쪽에서 미약한 스캔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라울러가 즉각 반응했습니다. 강력한 교란 신호로 맞받아 눌렀습니다. 그러나 짧은 교전은 의미했습니다. 러시아군이 흐릿한 흔적을 잡아낸 것입니다. 위험한 팬텀1 6시 방향 UAV 활동. 짧고 날카로운 경보가 헤드셋에 울렸습니다. 러시아 정찰 드론 오리온이 상공을 선회하고 있었습니다.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메이슨은 조종관을 힘껏 당겼습니다. 전투기는 왼쪽으로 급기동했습니다. 파도를 스치며 파르한 곳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해안 절벽 사이 골짜기 속에서 그는 오직 직감과 스텔스의 침묵에 의지했습니다. 죽음의 경계를 넘기 위해. 드론은 뒤에서 맴돌았지만 아직 경보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메이슨은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그가 지금 칼날 위를 걷고 있다는 것을. 새벽 6시 7분 분쟁의 회색 하늘 위에서 KC-46A 페가수스 공중급유기가 극저고도로 원을 그리며 대기했습니다. 그것은 죽음과의 도박이었습니다. 급유 시간은 단 89초, 적 레이더에 노출되기에 충분한 시간. 그러나 임무에 생명을 불어넣을 만큼은 충분했습니다. F-35C는 연료 호스에 조심스레 접속했습니다. 압력 게이지를 주시하며 바늘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6시 9분 급유가 완료되었습니다. 팬텀1은 과감히 호스를 분리했습니다. 그라울러도 계획대로 후퇴했습니다. 이제 메이슨은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파도 위를 스치며 날았습니다. 앞에는 바위투성이 크림반도 해안이 다가왔습니다. 세바스토폴 외곽 지하 깊은 곳에는 수백 명의 전자기술자와 레이더 장교들이 대기 중이었습니다. 그곳은 S400 화력을 총괄하는 두뇌였습니다. 메이슨의 머릿속엔 모든 정보가 한 점으로 모였습니다. EWOK 지휘소의 핵심 신호원. 새벽 6시 12분. 발사 예정 시간까지 4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예정된 시간, 팬텀1은 마지막 항로 수정에 들어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왼쪽으로 조종관을 기울여 투하축을 정확히 맞췄습니다. 죽음을 품은 스텔스 거미, 심장부를 찌르려 했습니다. 결정적 일격만을 남겨둔 채 밀집된 레이더망 속에서 전투기는 고도 6000m로 치솟았습니다. 메이슨 콜 대위는 조종관을 고정했습니다. 목표를 단단히 잠갔습니다. 디스플레이에는 세바스토폴 전자전 지휘소의 좌표가 빨간색에서 노란색으로 바뀌었습니다. 마지막엔 초록색 무기 잠금 완료 신호. 이제 발사 버튼만 남았습니다. AGM-158 JASSM 미사일 유도 시스템이 완전히 활성화되었습니다. 이제 그의 손끝만이 남았습니다. 비록 대가가 자신의 목숨일지라도. 세바스토폴 상공에서 러시아 방공군이 즉각 반응했습니다. 두 발의 48N6DM 방공미사일이 불타는 창처럼 하늘을 가르며 날아올랐습니다. 그들은 팬텀1을 향해 직선으로 돌진했습니다. 동시에 목표 주변의 판치르 포대가 포화를 퍼부었습니다. 연속적인 포성과 불빛, 죽음의 불망이 하늘을 가득 메웠습니다. 분노로 찢어진 세바스토폴 서쪽의 하늘. 메이슨의 반응 시간은 6초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팬텀1은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투하축을 끝까지 유지했습니다. 두 발의 AGM-158 JASSM이 매끄럽게 분리되었습니다. 작은 제트 엔진이 점화되고 날개가 펼쳐졌습니다. 맹금류처럼 사냥감을 향해 피 냄새를 맡은 듯이 순식간에 침묵 속에 지하 목표로 곧장 내리꽂혔습니다. 폭탄이 떨어지는 순간 메이슨은 즉시 조종관을 당겼습니다. 전투기는 반전 기동을 했습니다. 격렬한 반동과 함께 기체가 즉시 뒤집혔습니다. 기수는 바다를 향했습니다. 초과하중이 그의 몸을 짓눌렀고 계기판의 경고등이 붉게 번쩍였습니다. 그러나 머뭇거릴 수 없었습니다. 뒤에서는 미사일이 그를 추격했고 앞에는 차가운 바다가 무서운 속도로 다가왔습니다. 고도는 2000m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뒤따르는 미사일들은 급기동을 시도했으나
거대한 관성 때문에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하나는 통제불능에 빠져 공중에서 폭발했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팬텀원이 저고도로 돌입하자 목표를 잃었습니다. 더 이상 잠금은 불가능했습니다. 세바스토폴 지상에서는 아무도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 JAS-SM은 붉게 달군 모처럼 지하 벙커를 뚫었습니다. 지휘소의 콘크리트 지붕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한도는 곧장 데이터 핵심층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레이더와 사이버 정보가 집약된 곳. 흑해 방공망의 심장부였습니다. 폭발은 장비를 파괴했을 뿐 아니라 즉각 지휘망도 마비시켰습니다. 디지털 명령 체계가 끊어졌습니다. 남부 방공망의 척추가 잘려나갔습니다. 단 3초 뒤 두 번째 JAS-SM이 치명타를 가했습니다. 예비 데이터 센터가 직격당했습니다. 자동전투 알고리즘과 고정밀 적외선, 지도피와 식별 암호가 있던 곳 0.2초 만에 모든 데이터가 사라졌습니다. 모든 것이 험으로 증발했습니다. 버섯구름이 피어올랐습니다. 콘크리트 먼지와 전자부품 잔해가 뒤섞여 도시 하늘가로 솟아올랐습니다. 세바스토폴 외곽에 적에도 정찰 위성이 그 순간을 선명히 포착했습니다. S400 네트워크의 지휘 신호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해안포대는 목표 데이터를 잃고 방황했습니다. 원거리 경보 레이더는 비효율적인 수동 모드로 전환되었습니다. 지역 전체가 전술적 암흑에 빠졌습니다. 폭탄이 분리된 순간부터 러시아 지휘망이 마비되기까지 단 14초였습니다. 새벽 6시 32분, 공격 후 불과 7분 뒤 세바스토폴 하늘은 여전히 검은 연기에 뒤덮였습니다. 전자전 지휘소, 두꺼운 강철돔과 콘크리트로 둘러싸였던 곳은 이제 폐허가 되었습니다. 무너진 벽과 피어오르는 연기만 남았습니다. 콘크리트 파편들이 흩어져 있고 케이블은 녹아내려 엉켜 있었습니다. 한때 흑해 레이더망의 핵심 골이었던 곳은 산산조각 나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기능하지 못했습니다. 폐허만 남았습니다. 레이더 화면에는 얀타와 페도시아 방면에 S400 포대들이 일제히 대기 모드로 전환되었습니다. 지휘 신호는 혼란스러웠고 판치르 포대는 상급 부대와 연결이 끊겼습니다. 발사대는 방향을 잃고 무작위로 회전했습니다. 온 하늘은 죽음과 어둠의 정적에 잠겼습니다. 모스크바는 드물게 침묵에 빠졌습니다. 36시간 동안 어떠한 공식 발표도 지도부의 발언도 없었습니다. 크림반도를 떠들썩하게 보도하던 방송들은 갑자기 오래된 기록 화면만 내보냈습니다. 정보가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침묵한 이유는 답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공격의 여파는 국경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계전략 무대 위 러시아의 입지가 흔들렸습니다. 도미노 말들이 연쇄적으로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폭발 후 불과 6시간 만에 나토는 긴급 성명을 발표하며 해군 순찰구역을 확대했습니다. 흑해 남부 해역까지 작전을 넓혔습니다. 크림반도 인근까지. 헤르손 소피아 부쿠레슈티가 밤새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폴란드가 루마니아 연안 레이더망 통합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추가 구축함을 흑해에 파견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핵심 해상로를 지키기 위해서 연기가 서서히 가라앉았고 더 이상 경보도 레이더 파동도 없었습니다. 남은 건 오직 차갑고 날카로운 메시지, 강철과 불꽃 그리고 완벽한 정확성으로 쓰인 글귀. 그 메시지는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전투의 승리가 아니라 엄중한 경고였습니다. 어떤 도전자에게도 보내는 금지선을 넘는 자는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다. 이 이야기가 흥미로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밀리터리 레이더에서 앞으로도 세계 곳곳의 가장 뜨거운 분석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